너는 테이블에 빈 그릇이나 마저 치워라. 친정에서 보고 배운 게 그것뿐인데 밥값이라도 해야지. 그 날카로운 호통에 내 귀한 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순간 내 가슴이 시퍼렇게 얼어붙었지요. 저 오만한 시어머니는 꿈에도 모를 겁니다. 파산 직전인 사돈네 회사를 살려준 익명의 투자자가 바로 저들이 벌레 보듯 무시하는 며느리의 친정엄마라는 사실을요. 오늘 나는 내 딸을 식모 취급한 저들의 알량하고 추악한 가면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게 찢어밟길 참입니다. 이바고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내 마음은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돈어른의 환갑이라는 소식에 며칠 전부터 시장 골목을 뒤져 제일 고운 옷을 한 벌 장만했지요. 행여나 평생 생선을 만지며 살아온 내 몸에서 비린내가 날까봐 새벽부터 뜨거운 물에 몸을 불리고 독한 비누로 몇 번이나 씻어냈습니다. 거친 손마디는 크림을 듬뿍 발라 감추고 굽이 조금 다른 구두는 윤이 나게 닦았습니다. 비록 시장통에서 국밥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아왔지만 오늘만큼은 내 귀한 딸의 자랑스러운 친정엄마로 보이고 싶었으니까요. 최고급 호텔 정문에 들어설 때만 해도 그저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천장의 샹들리에 가슴을 울리는 웅장한 음악 소리. 이토록 대단하고 번듯한 집안에서 우리 딸이 안주인 대접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생각에 콧잔등이 시큰해지기까지 했습니다. 비록 나는 평생 비바람을 맞으며 거칠게 살았지만 내 새끼만큼은 이 빛나는 세상에서 꽃길만 걷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하객들 틈에서 주눅이 들면서도 내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사돈댁 체면을 깎아먹지 않으려고 가장 구석진 자리를 찾아 조용히 앉아 내 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지요. 하지만 연회장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내 헛된 환상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홀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하객들 틈에서 나는 애타게 내 딸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고운 비단 한복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을 거라 기대했던 내 딸은 정작 사람들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구석에서 땀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늙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 딸은 화려한 연회복 대신 칙칙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허리에는 식당 종업원들이나 두를 법한 촌스러운 앙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있었지요. 굽이 다 닳아 삐딱해진 구두를 신고 이 테이블 저 테이블을 뛰어다니며 남이 먹다 남긴 빈 접시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엎지른 술을 닦아내느라 무릎을 꿇고 바닥을 기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옳게 여기 얼음 좀 더 가져와. 아휴, 동작 굼뜬 건 어딜 가나 티가 난다니까. 시누이들은 빈 잔을 쨍그랑거리며 내 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그 모욕적인 말에도 내 딸은 말대꾸 한 번 하지 못하고 굽실거리며 주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귀한 새끼가, 내가 어떻게 키운 내 딸이 저런 취급을 받고 있다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라는 놈을 찾았습니다. 내 딸을 지켜줘야 할 그 놈은 저 멀리 귀빈석에 앉아 비싼 양주잔을 기울이며 실없이 웃어대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하객들 발밑에서 구두코를 닦아내든 말든 그저 제 체면 칠해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귀하게 키운 내 새끼입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홀로 핏덩이를 키우면서 나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수모를 다 견뎌냈습니다. 한겨울 새벽바람을 맞으며 꽁꽁 언 얼음을 깨고 생선의 배를 갈랐습니다.
손가락이 찢어지고 동창에 걸려 피가 철철 나도 붕대를 칭칭 감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 바닥에서 찬 밥술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딸년 앞에서는 늘 배부르다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내 딸에게만은 이 지독한 가난을, 사람들에게 굽실거려야 하는 이 비굴한 삶을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고 수천 번 수만 번 다짐하며 살아온 세월입니다. 그렇게 뼈를 깎아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몇 해 전 사위의 헛된 욕심과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사돈네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망설임 없이 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내 딸이 길거리에 나앉을까봐, 행여나 무능한 사위가 가난한 처가 탓을 하며 내 딸을 구박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내 이름을 숨긴 채 평소 알고 지내던 투자사 대표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100억 원이라는 거금을 익명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회사의 목줄을 쥐고 있는 최대 주주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심지어 내 딸에게조차 알리지 않았지요. 그저 그 돈이 내 딸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기만을, 사돈댁에서 며느리 대접을 제대로 받으며 살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처절한 희생의 대가가 고작 이것입니까? 대주주의 막대한 자금력으로 위기를 넘기고 다시 부를 누리게 된 사돈댁은 은혜를 갚기는커녕 내 딸을 철저히 하녀로 부리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뭉툭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비릿한 피맛이 입안까지 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요 할머니, 여기는 귀빈들만 모시는 자리입니다. 외부인은 곤란하니 나가주시죠. 내가 너클 잃고 서 있자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호텔 지배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내 허름한 겉옷과 낡은 가방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마치 더러운 불청객을 쫓아내듯 손을 휘젓는 그 오만한 태도에 당황한 나는 무심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러다 그만 손에 쥐고 있던 낡은 가죽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가방 문이 열렸고 그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이 대리석 바닥 위로 쏟아졌습니다. 순간 나를 노려보던 지배인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것은 늙은 시장통 할머니의 초라한 짐이 아니었으니까요. 대한민국 상위 1%의 자산가들만 지닐 수 있다는 한도 없는 블랙카드, 그리고 사돈네 회사의 명운이 고스란히 담긴 VIP 투자 계약서 원본. 그 서류 위에는 익명의 대주주 자격을 증명하는 막대한 지분율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지배인은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떨어진 카드와 서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나를 벌레 보듯 하던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새하얀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나는 허리를 굽혀 천천히 물건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사색이 된 지배인을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사돈어른 잔치에 초대받고 온 손님인데 눈치가 참 없으시네. 지배인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허리를 직각으로 꺾으며 연신 땀을 닦아냈습니다. 그는 알아차린 것입니다. 이 초라하고 늙은 여자가 말 한마디로 이 화려한 연회장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진짜 권력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배인의 파들거리는 등을 뒤로하고 나는 기어이 연회장 깊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단상 위에서는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비단 한복을 뽐내는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쥐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을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입을 여는 그녀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며느리가 참 친정에서 배운 것 없이 자라서
부족한 게 많습니다. 친정엄마라는 사람이 평생 시장 바닥에서 생선이나 팔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저희 집안에 들어왔으니 제가 사람 구실하라고 곁에 두고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지요. 원래 근본이 얕고 가난한 집안 애들은 엄하게 다스려야 딴 생각을 안 하는 법이니까요. 오늘 같은 날도 며느리가 솔선수범해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니 이것도 다 제가 잘 가르친 덕분이지 뭡니까? 마이크를 타고 흐르는 그 가증스러운 모욕의 하객들이 수군거리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구석에서 하객들의 빈 잔을 치우던 내 딸을 보았습니다. 딸의 고개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파들파들 떨리는 가녀린 어깨,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아랫입술을 꽉 깨무는 그 핏기 없는 얼굴, 그 처절한 수치심을 마주한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지금도 빗속을 뚫고 시장 바닥으로 찾아왔던 내 딸의 젖은 목소리가 귓가에 선명하니까요.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사위가 무리하게 벌인 사업이 어음부도를 맞고 사돈댁에 압류 딱지가 분내 만회하며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던 때였지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늦은 밤 문을 닫고 있는 내 생선가게 앞 평상에 딸년이 홀로 쪼그려 앉아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처연하게 앉아있던 딸을 발견하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달려갔을 때 딸은 퉁퉁 부은 눈으로 나를 보며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 그 한마디에 묻어나는 지독한 서러움을 이 애미가 모를 리 있겠습니까? 젖은 수건으로 딸의 머리를 닦아주며 무슨 일이냐고 다그치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쏟아낸 이야기는 내 억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사위라는 놈이 밖에서 빚을 지고 돌아와서는 그 모든 원망을 며느리인 내 딸에게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친정이 잘 살았으면 처가 덕이라도 보았을 텐데 시장 바닥에서 생선 파는 애미 밑에서 자란 며느리가 들어와 집안 꼴이 이 모양이 되었다며 저주를 퍼부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며느리가 복이 없어 아들 앞길을 막는다며 내 딸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런데도 내 착하고 미련한 딸은 나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많이 힘들어서 그래. 시어머니도 속이 타서 그러시는 거야. 내가 더 꾹 참고 내가 더 납작 엎드려서 뒷바라지하면 언젠가는 내 진심 알아주시겠지. 엄마, 나 파혼당하고 이혼당하면 엄마 가슴에 대못 박는 거잖아. 나 진짜 괜찮아. 견딜 수 있어. 스스로를 탓하며 엉엉 우는 딸을 끌어안고 나는 소리 없이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가난한 친정엄마라는 꼬리표가 내 귀한 딸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다는 사실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딸을 돌려보내고 나는 굳게 닫아두었던 낡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수십 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남아 비린내 나는 생선을 팔며 밤낮 없이 악착같이 모아온 돈. 남들은 냄새난다고 피하던 그 시장 구석에서 피와 땀으로 일군 수백억 원의 자산이 그곳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다음날 아침동이 트자마자 투자사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이 돈 전부 사돈네 회사로 밀어 넣으세요. 단 내 이름은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익명의 VIP 투자자로 하세요. 회사를 살려주는 대신 내 딸을 며느리로서 귀하게 대접하라는 조건 하나만 걸어주십시오. 나는 내 막대한 재산을 드러내는 대신 철저히 그림자로 숨는 길을 택했습니다. 갑자기 친정엄마가 벼락부자가 되었다고 하면 그 알량하고 속물적인 사돈댁 사람들이
내 딸을 진심으로 아껴줄 리 만무했으니까요. 돈 앞에서는 굽실거리면서도 뒤에서는 얼마나 내 딸을 천박하게 씹어댈지 불 보듯 뻔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익명의 거대한 은인이 베푼 자비 속에서 그 든든한 울타리 덕분에라도 내 딸이 평온을 찾기를 바랐지요. 며느리의 진심 어린 희생과 헌신을 결국에는 가족으로 인정해 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내 뼈아픈 희생과 자비는 오늘 이 화려한 연회장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유리 파편을 치우고 주방으로 돌아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어리석었던 내 과거를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저런 금수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진심이나 자비를 바란 내 죄가 가장 컸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옛말이 틀린 것 하나 없더군요. 돈으로 목숨을 연명하게 해주었더니 그 돈으로 다시 내 딸의 목을 조르고 있는 꼴을 더는 볼 수 없었습니다. 아, 김 사장, 어서 와. 우리 어머니 환갑잔치에 와줘서 고마워. 바로 옆 귀빈석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목소리를 높이는 사위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말끔하게 턱시도를 빼입은 사위가 사업상 지인들과 거나하게 술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해 벌벌 떨던 몇 달 전의 비굴함은 온데간데 없고 역겨운 오만함만이 기름기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회사 사정 아주 좋지. 저번에 말했던 그 VIP 투자자 있잖아. 우리 회사 기술력 하나만 믿고 100억을 시원하게 쏘신 분. 아직 누군지 얼굴도 못 뵀지만 그분 덕분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다시 일어선 거 아니겠어. 내가 인복 하나는 타고났다니까. 허공에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떠벌리는 사위의 입놀림에 기가 차서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그 대단한 VIP 투자자가 바로 등 뒤 구석 자리에 앉아 찬물만 들이켜고 있는 낡은 점퍼 차림의 장모라는 사실을 알면 저놈의 입에서 어떤 소리가 튀어나올까요? 그런데 사위의 입방정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실장, 자네 재수 씨는 어디 가고 안 보여? 아, 내 와이프? 저기 주방에 있을 거야. 아휴, 말도 마. 친정이 워낙 시장통 구석이라 그런지 저런 허드렛일 아니면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오늘같이 체면 차려야 하는 날엔 그냥 주방에 짱 박혀서 일이나 하는 게 나아. 멍청해서 나설 줄도 모르고 그냥 부려먹기엔 딱 좋지 뭐. 사위라는 작자의 입에서 나온 그 끔찍한 소리가 내 고막을 찢고 들어왔습니다. 친구들은 낄낄거리며 웃었고 사위는 제 아내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자신의 알량한 우월감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 한가운데서 시퍼런 불꽃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면 오히려 세상이 조용해지고 이성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진다는 것을 난생 처음 깨달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당장 단상으로 달려가 상을 엎어버리려 했던 내 감정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쉽고 시시하게 끝내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단지 투자금을 회수하고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저들의 뼛속 깊이 박힌 오만함을 뿌리 뽑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들이 가장 행복하고 완벽하다고 믿는 이 환갑잔치가 절정을 향해 달려갈 때 하객들 모두가 저들의 위선적인 성공을 축하하며 샴페인을 터뜨리는 바로 그 가장 높은 곳에서 그때 사정없이 저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두 번 다시 사람의 귀천을 논하지 못할 테니까요. 나는 천천히 겉옷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거칠어진 손끝으로 낡은 휴대전화의 겉면을 매만졌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사위의 역겨운 허세와 단상 위에서 가증스럽게 웃고 있는 시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눈빛은 이미 저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차가운 사형수의 그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어디 한번 마음껏 춤추고 떠들어 보십시오. 당신들이 쌓아 올린 그 찬란한 모래성이 무너져 내리기 전까지. 오늘 이 잔치의 마지막을 장식할 거대한 폭죽은 바로 이 늙고 초라한 사돈이 직접 터뜨려 드릴 테니까요. 과연 저들은 자신들이 씹어대던 그 시장통의 무지렁이가 자신들의 명주를 움켜쥔 신이었다는 사실을 마주할 때 어떤 비명을 질러댈까요? 연회장 한가운데 높이 쌓아 올려진 샴페인 글라스 탑이 위태롭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투명한 유리잔이 아슬아슬하게 맞물려 거대한 탑을 이루고 있는 꼴이 꼭 빚더미 위에 세워진 저 사돈네 회사를 보는 것 같아 입맛이 썼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위의 그 역겨운 입방정에 치솟던 분노는 이제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내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내 피 같은 돈으로 쌓아 올린 저 유리탑이 언제쯤 가장 화려하게 산산조각 날지 그 순간만을 조용히 기다릴 참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하객 한 명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테이블을 건드리는 바람에 위에 놓여있던 유리잔들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쟁반을 나르던 내 딸이 깨질 유리잔들을 막아내려는 듯 맨손으로 그것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야! 딸의 억눌린 비명과 함께 바닥으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객들은 놀라 뒷걸음질을 쳤고 사위는 제 아내의 찢어진 손바닥을 보며 안쓰러워하기는커녕 재수가 없다며 혀를 찼습니다. 내 딸은 피가 흐르는 손을 앞치마에 벅벅 문질러 닦으며 연신 허리를 굽혀 죄송하다고 조아렸습니다. 그 비참한 광경을 지켜보며 나는 내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저주했습니다. 어미의 그 알량한 자비가 내 새끼를 저렇게 피 흘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환갑잔치의 열기는 뜨거워졌고 내 딸을 향한 멸시도 그만큼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코스 요리가 나오고 최고급 와인이 돌기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아예 대놓고 내 딸을 종업원 부리듯 턱짓으로 부려먹었습니다. 예, 거기 가만히 서서 뭐하니? 김 의원님 사모님 잔 비었잖니. 칠칠맞게 흘리지 말고 제대로 좀 따라라. 아주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을 안 거치면 굴러가지를 않아요. 내 딸은 핏기가 가신 얼굴로 무거운 와인병을 들고 하객들의 테이블을 돌았습니다. 상석에 앉은 시어머니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귀부인들 앞에서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 목걸이마저도 내가 밀어넣은 익명 투자금으로 회사가 기사회생하자마자 사위가 빚을 내어 사다 바친 것이겠지요. 남의 피눈물로 호사를 누리면서 정작 그 피눈물의 주인을 하녀처럼 부리는 저 가증스러운 광경에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내 눈앞으로 10년 전 내 딸의 결혼식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도 나는 내 딸의 가장 기쁜 날에 죄인처럼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혼담이 오갈 때부터 사돈댁은 뼈대 있는 집안의 시장통 생선 장수 사돈은 격이 맞지 않는다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지요. 사위 하나만 보고 시집가겠다는 딸의 고집에 억지로 결혼을 승낙하면서도 시어머니는 내게 모진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친척들은 되도록 부르지 말고 결혼식 당일에도 혼주석에는 앉지 말아달라는 기막힌 요구였습니다. 가난하고 무식한 친정 식구들이 식장을 어슬렁거리면 하객들 보기에 체면이 깎인다는 이유였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천불이 났지만 나는 내 새끼 앞길에 재를 뿌릴까봐 두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어른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서서 우리 딸 얼굴에 먹칠할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나는 평생 생선을 다듬느라 지워지지 않는 냄새가 밴 내 두 손을 등 뒤로 꽁꽁 감춘 채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나는 일부러 가장 허름한 한복을 입고 식장 맨 뒷자리에 기둥처럼 숨어 있었습니다. 눈이 부시게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하는 내 딸을 보며 소리 죽여 엉엉 울었지요. 신부 대기실에서 나를 붙잡고 오열하던 내 딸의 그 젖은 눈동자를 나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진짜 잘 살게. 시댁 어른들한테 하늘처럼 잘해서 우리 엄마 절대 무시 못하게 내가 다 갚을게. 내 딸은 그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10년간 시댁의 모든 구박과 멸시를 묵묵히 견뎌왔던 것입니다. 명절이면 친정에는 발걸음 한 번 하지 못한 채 시댁 식구들의 삼시세끼를 차려 바쳤고 시누이들의 뒷바라지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기우뚱거릴 때마다 온갖 짜증과 폭언을 고스란히 받아내면서도 내게는 언제나 잘 지낸다는 거짓말만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뒤에서 수백억의 돈을 대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것은 내 딸이 시댁에서 인정받고 평범한 가족으로 스며들기를 바라는 작고 애처로운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앞치마에 피를 묻힌 채 하객들에게 굽실거리는 딸을 보며 나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천한 뿔이라며 며느리를 짓밟는 저들에게 내 딸의 희생은 그저 당연한 공짜 인력일 뿐이었습니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열기를 식히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연회장 밖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 속에 비친 내 늙고 주름진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고인 물방울이 마치 피눈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화장실 안쪽 칸에서 구두 굽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아까 그 VIP 투자사 대표님한테 연락 왔어요? 다음 주에 2차 투자금 200억 쏴주시는 거 맞대요? 오냐, 방금 지배인 통해서 귀띔 받았다. 계약서 도장만 찍으면 바로 입금될 거라더구나. 아휴, 이제야 우리 집안이 숨통이 좀 트이네. 그 투자자 양반 얼굴 한번 안 비추는 게 꼭 하늘이 우리 가문 살리려고 내려보낸 동아줄 같다니까. 거울 너머로 들려오는 그 소름 끼치도록 경박한 웃음소리에 나는 수건을 쥐고 있던 손에 바짝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말은 내 이성의 마지막 끈마저 무참히 끊어놓고 말았습니다. 그나저나 어머니, 오빠 저러고 사는 거 언제까지 보실 거예요? 회사도 이렇게 번듯하게 살아났는데 저런 시장통 출신 며느리 곁에 두면 우리 집안 경만 떨어지잖아요. 저번에 말씀하신 최 회장네 막내딸, 아직 오빠한테 마음 있다면서요. 안 그래도 다음 주에 2차 투자금 완전히 들어와서 회사 통장 빵빵해지면 당장 저것부터 내쫓을 거다. 위자료 몇 푼 쥐어주면 그 무식한 친정엄마랑 아주 쌍으로 엎드려 절하겠지. 그때까지만 우리 집 식모로 부려먹고 깔끔하게 정리할 테니까 넌 입단속이나 잘해. 어머, 진짜요? 아유 속 시원해. 진작에 저런 쓰레기 같은 년은 치워버렸어야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거울이 쩍하고 갈라지는 것 같은 환청이 들렸습니다. 나를, 아니 내 딸을 버러지보다 못한 취급을 하면서 내 돈 200억은 입을 벌리고 받아먹을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 딸의 피땀을 쥐어짜 내 식모로 부려먹고는 내 돈으로 배를 불린 뒤 내 딸을 버리겠다는 그 짐승만도 못한 속내. 그들이 말하는 하늘이 내려보낸 동아줄이 바로 그들이 쫓아내려 하는 며느리의 등 뒤에 서 있는 이 늙은 어미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들이 화장실을 빠져나가며
남긴 향수 냄새가 역겨워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벽을 짚고 서서 나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 없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렀지만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단 한 줌의 슬픔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의 빗나간 자비심이 저런 괴물들을 괴물로 키워냈다면 그 숨통을 끊어놓는 것도 오롯이 내 몫이어야 합니다. 나는 거칠어진 손바닥으로 얼굴에 묻은 물기를 닦아내고 다시 연회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단상 위에서는 화려한 조명 아래 3단 케이크 커팅식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며느리가 올라와서 시어머니 오래오래 사시라고 큰절을 올리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새아가 어디 구석에서 또 굼뜨게 굴고 있니? 당장 이 단상 위로 안 올라오고. 수백 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주방 입구에서 쟁반을 들고 서 있던 내 딸이 사색이 된 얼굴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비웃음과 경멸 어린 시선이 낡은 앞치마를 두른 내 딸에게로 쏟아졌습니다. 딸이 파들거리는 다리로 단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디려던 그때였습니다. 나는 군중들을 헤치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홀의 정중앙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 액정에 띄워둔 투자사 대표의 번호를 응시했습니다. 세상 천지에 제 배 아파 낳은 새끼가 수백 명 앞에서 능욕당하는 꼴을 보며 걸음을 멈출 애미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가 저 가증스러운 사돈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끌어내리고 싶었습니다. 수백억의 돈줄을 쥔 내 휴대전화 액정 위로 당장이라도 통화 버튼을 누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홀 정중앙을 가로지르던 내 낡은 구두코가 시멘트 바닥에 붙은 것처럼 딱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파들파들 떨며 단상 위로 올라가려던 내 딸이 핏발선 내 눈동자를 발견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딸의 커다란 두 눈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딸은 초라한 행색의 친정엄마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험한 꼴을 당할까봐 행여나 시댁 식구들에게 시장통 무식한 노인네라며 손가락질을 당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딸은 나를 향해 애처롭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엄마, 제발 나서지 마. 내가 다 참을게. 그 소리 없는 절규가 내 귓전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내 딸은 내가 더 이상 앞으로 나서지 못하게 하려는 듯 단상 아래 맨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치맛자락이 바닥에 끌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마가 대리석 바닥에 닿도록 시어머니를 향해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환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족한 며느리 거두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딸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늙고 초라한 제 애미를 지키겠다는 처절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객석에서는 또다시 킥킥거리는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상석에 앉은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제 발밑에 납작 엎드린 꼴을 보며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여왕이라도 된 양 거만하게 웃어젖혔습니다. 그래, 친정에서 못 배운 예절, 우리 집안에서라도 가르쳐야지. 절 한번 넙죽 잘하는구나. 사위라는 작자는 제 아내가 수백 명 앞에서 구경거리로 전락해 무릎을 꿇고 있는데도 옆 사람과 건배를 하며 실없이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풍경 속에서 나는 혀를 깨물고 억지로 걸음을 뒤로 물렀습니다. 내 딸의 그 눈물겨운 효심이 늙은 애미를 지키겠다고 스스로 진흙탕을 뒹구는 그 미련한 사랑이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기둥 뒤로 몸을 숨긴 나는 짐승처럼 헐떡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나는 왜 그토록 바보같이 참고만 살았을까요? 30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핏덩이 같은 딸을 등에 업은 채 시장 바닥에 처음 나앉았던 그 추운 겨울날, 도마 위에서 은빛 비늘을 튀기며 생선의 배를 가를 때마다 내 손등은 얼음장처럼 갈라져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비린내를 풍기며 500원짜리 동전 하나까지 악착같이 모았던 이유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내 딸만큼은 이 지독한 가난을 물려받지 않기를, 남들 앞에서 굽실거리며 무릎 꿇는 일 없이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나를 위해 옷 한 벌 사입은 적이 없었습니다. 시퍼렇게 멍든 손톱을 숨기려 사계절 내내 장갑을 끼고 살았고, 끼니는 늘 남은 생선 대가리를 끓인 국물로 때웠습니다. 그렇게 뼈가 부서지고 살이 짓무르도록 일해 수백억 원이라는 거대한 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내 딸의 등 뒤에 그 거대한 성을 든든한 배경으로 세워주면 그 누구도 감히 내 새끼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밀어넣은 그 거대한 부가 오히려 시댁의 탐욕을 비대하게 키우고 내 딸의 숨통을 조르는 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돈으로 양반 행세를 하는 저 천박한 것들은 진짜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내 딸의 고열을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슬픔은 완전히 증발하고 그 자리에 서늘하고도 잔혹한 살이만이 남았습니다. 지금 당장 나서서 정체를 밝히고 뺨을 올려붙이는 건 너무나 쉽고 가벼운 복수입니다. 내 딸이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견뎌낸 그 수치심을 갚아주려면 저들이 가장 완벽하다고 믿는 이 찬란한 순간에 벼락을 내리꽂아야 합니다. 저들이 가장 간절히 매달리는 그 썩은 동아줄을 저들의 눈앞에서 불태워버려야 합니다. 나는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액정 위로 박 대표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여보세요. 박 대표 지금 어디쯤입니까? 회장님, 방금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2차 투자금 200억 원에 대한 회수 및 계약 파기 서류 전부 준비해 왔습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당장 연회장으로 올라오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평소처럼 그들을 대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구세주처럼 떠받들며 가장 높은 곳으로 기어오를 때까지 묵묵히 받아주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회장 뒤편의 거대한 양계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호텔 지배인의 극진한 안내를 받으며 맞춤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은 박 대표가 수십 명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위압적인 등장에 웅성거리던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단상 위에서 며느리의 절을 받으며 거드름을 피우던 시어머니와 사위의 두 눈이 화등잔처럼 커졌습니다. 어머머, 저분이 박 대표님 아니니? 우리 회사 살려주신 그 VIP 투자사 대표님. 세상에, 박 대표님, 여기까지 직접 행차를 다 해주시고. 사위와 시어머니는 체면도 내팽개친 채 단상 아래로 헐레벌떡 뛰어내려갔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내 딸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딸의 어깨를 밀치고 구둣발로 드레스를 밟으며 박 대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사위는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두 손을 비벼댔고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린 채 굽실거렸습니다. 아이고, 대표님, 비루한 자리에 이리 귀한 걸음을 해주시다니요. 다음 주에 2차 투자금 200억 건 때문에 바쁘실 텐데 정말 가문이 영광입니다. 어서 이쪽으로 모셔라. 당장 VIP석 비워드리고 최고급 샴페인 새로 가져와. 사돈댁 식구들이 꼬리를 흔드는 개처럼 박 대표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려
아양을 떠는 꼴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박 대표는 그들의 징그러운 환대를 받으면서도 서늘한 눈빛으로 연회장 구석을 훑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두운 기둥 뒤에 서 있는 초라한 행색의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천하의 자산가들을 호령하는 박 대표조차 식모처럼 바닥에 나뒹구는 내 딸과 허름한 옷을 입고 숨어있는 나의 처참한 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 것입니다. 나는 박 대표를 향해 눈을 한번 느리게 감았다 뜨며 차가운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직이다. 더 높이, 더 오만하게 날뛰게 내버려 두어라. 나의 무언의 지시를 읽은 박 대표는 표정을 싹 굳히고는 사위를 향해 부드러운 그러나 뼈가 있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오늘이 회장님 어머님의 환갑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잔치군요. 우리 진짜 회장님께서도 오늘 이 자리를 무척이나 기대하셨습니다. 네, 진짜 회장님이요? 아, 익명의 VIP 투자자, 그분 말씀이십니까? 세상에 그 대단하신 분이 저희 지켜보고 계신단 말씀입니까? 사위는 흥분으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들에게 수백억을 쏟아부은 그 신과도 같은 존재가 오늘 잔치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허세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죠? 그 대단하신 분이 우리 가문을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야, 거기 뭐해? 당장 인연 치워버리고 박 대표님 상석으로 안 모시고. 사위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내 딸을 향해 경멸 어린 발길질을 신용하며 소리쳤습니다. 그 한마디에 내 가슴 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인간적인 온기 한 줌마저 완벽하게 바스라졌습니다. 이제 덫은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저들은 200억이라는 신기루에 눈이 멀어 스스로 불구덩이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오늘 밤 저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박 대표의 입에서, 그리고 그들이 벌레처럼 짓밟은 이 낡은 시장통 애미의 입에서 어떤 선고가 떨어질지, 저들의 목이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의 비명소리를 나는 아주 기쁘게 감상할 것입니다. 구둣발에 짓밟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낡은 앞치마의 끈이 위태롭게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위의 거친 발길질에 치여 대리석 바닥에 나뒹군 내 딸은 그 뜯어진 앞치마 끈을 움켜쥐고 파들파들 떨며 몸을 일으키려 애를 썼습니다. VIP 투자사 박 대표가 등장하자마자 제 아내를 쓰레기 치우듯 구석으로 처박아 버린 그 짐승만도 못한 짓거리. 내 입술 사이로 뜨거운 숨이 새어나왔지만 나는 기둥 뒤 어둠 속에 몸을 더 깊숙이 숨긴 채 그 끔찍한 광경을 두 눈에 똑똑히 새겨 넣었습니다. 지금 당장 달려가 딸을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내 가여운 새끼가 감당해야 했던 10년의 수모를 한 번에 끝장내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저 가증스러운 벌레들이 가장 화려한 조명 아래서 가장 높은 곳까지 기어오르도록 내버려 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추락할 때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가장 경쾌하고 잔혹할 테니까요. 아이고, 우리 박 대표님, 이쪽 상석으로 모셔라. 당장 최고급 샴페인 새로 내오고, 아니, 지배인, 코스 요리 처음부터 다시 싹 세팅해. 상석에 앉아 고상한 척을 하던 시어머니는 어느새 엉덩이를 들고 일어나 박 대표 앞에서 허리를 굽신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박 대표의 외투를 직접 받아들며 입이 귀에 걸린 채 침을 튀겨가며 아부를 떨어댔습니다. 대표님, 오늘 2차 투자금 200억 건 때문에 직접 오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 가문이 이렇게 은혜를 입으니 진짜 회장님께 이 감사함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오늘 우리 어머니 환갑잔치를 지켜보고 계신다니 가문이 영광입니다. 영광. 사위의 그 경박한 현올림에 하객석에서는 탄성과 함께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목에 잔뜩 힘을 주고 하객들을 향해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어머머, 보셨죠? 우리 집안이 이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상위 1%만 상대하신다는 그 유명한 익명 VIP 회장님께서 우리 아들 능력을 보시고 전폭적으로 밀어주시지 뭡니까? 우리 가문이 이제 진짜 명문가로 날개를 달았어요. 그들이 쌓아 올린 허영의 모래성이 천장에 닿을 듯 높아져가는 꼴을 보며 구석에 서 있던 박 대표는 서늘한 눈빛으로 연회장 구석을 쓱 훑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아주 잠깐 어둠 속에 숨어 있는 낡은 점퍼 차림에 나와 마주쳤습니다. 박 대표의 굳게 담은 입술새로 옅은 비웃음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백억의 돈줄을 쥔 진짜 권력자가 바로 눈앞에 허름한 꼴로 서 있는데도 그 피땀 어린 돈을 펑펑 쓰며 거들먹거리는 저 인간들의 눈먼 탐욕이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하지만 박 대표는 나의 지시대로 철저히 연극의 장단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저희 회장님께서는 사장님 가문의 근본과 됨됨이를 아주 유심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잔치에서 보여주시는 그 훌륭한 가풍을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실 겁니다. 박 대표의 그 뼈 있는 말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아차릴 리 없는 사위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껄껄 웃으며 샴페인 잔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집안 뼈대가 어떤데요? 자, 분위기 띄우게 한 잔 올리겠습니다. 어이, 저기 주방에 처박혀 있는 며느리. 당장 뛰어나와서 박 대표님 잔 채워드리지 않고 뭐해? 사위의 불호령이 연회장을 찢어발겼습니다. 바닥에서 간신히 몸을 추스르던 내 딸이 뜯어진 앞치마를 억지로 고쳐 매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절뚝절뚝 상석을 향해 걸어 나왔습니다. 딸의 찢어진 손바닥에서는 아직도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지만 며느리라는 이름의 목줄을 찬 내 새끼는 무거운 샴페인 병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굽실거려야 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보는 앞에서 대한민국 최고급 호텔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내 딸은 완벽한 하녀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손 덜덜 떠는 것 좀 봐라. 칠칠 맡기는. 귀한 손님 앞에서 상스럽게 피를 흘리고 꼴이 그게 뭐야? 시어머니가 부채로 딸의 어깨를 툭툭 치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치울게요. 죄송합니다. 딸이 덜덜 떨며 박 대표의 잔에 샴페인을 따르는 순간 긴장한 탓에 몇 방울의 술이 테이블보 위로 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위가 들고 있던 자신의 빈 유리잔을 테이블 위로 신경질적으로 쾅 내려치더니 그대로 딸의 정강이를 구둣발로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아! 딸이 비명을 지르며 대리석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샴페인 병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졌고 사방으로 유리 파편과 끈적한 술이 튀었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조차 사위의 그 무자비한 폭력에 숨을 죽이고 서로의 눈치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상석에 앉은 시어머니는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혀를 끌끌 차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유, 여러분 놀라셨죠? 워낙 근본 없는 시장통 집안에서 데려온 며느리라 꼴이 저렇습니다. 오늘같이 대단하신 VIP 투자자님을 모시는 자리에 저런 미천한 걸 들여놓은 제 불찰이지요. 새아가 당장 대표님 구두에 튄술 안 닦고 뭐하니? 그 악마 같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연회장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바닥에 엎어진 내 딸은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피가 흐르는 맨손으로 깨진 유리 조각을 주섬주섬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박 대표의 구두코를 수건으로 닦아내는 그 비참하고 처절한 뒷모습. 내 안에서 이성의 끈이 팽팽하게 당겨지다 못해 툭 하고 끊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기둥 뒤에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숨을 들이켜고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디려던 찰나 단상 위에서 하객들을 둘러보던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홀 구석에 서 있는 나를 정확히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는 잔혹한 비수였습니다. 어머머, 저기 기둥 뒤에 서 계신 분. 우리 사돈어른 아니십니까? 아이고 세상에. 냄새나는 시장 바닥에서 생선 팔다 오셨다더니 꼴이 왜 저러신담? 하객들 밥맛 떨어지게. 시어머니의 조롱 섞인 외침에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나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낡은 점퍼, 굽이 다 다른 구두, 화장기 없는 주름진 얼굴, 그 화려한 연회장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초라한 늙은이에게로 쏟아지는 그 멸시와 비웃음의 눈초리들. 하지만 그 순간 가장 경악한 것은 바로 바닥에 엎드려 있던 내 딸이었습니다. 딸은 피투성이가 된 손을 들어 올린 채 사색이 된 얼굴로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안 돼. 엄마 제발. 딸의 눈동자가 그렇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마이크를 입에 더 가까이 가져다 댔습니다. 자신이 지금 건드린 영린이 무엇인지 꿈에도 모른 채 그 뱀 같은 혀를 날름거리며 최후의 독설을 뿜어냈습니다. 사돈, 거기 숨어서 쥐새끼처럼 훔쳐보지 말고 당장 이 단상 앞으로 나와서 당신 딸년 꼴 좀 똑똑히 보시죠. 천박한 피는 못 속인다고 당신이 그따위로 키워놓은 딸년이 우리 집안을 어떻게 망신시키고 있는지. 오늘 박 대표님께서 2차 투자금 도장 찍어주시면 당장 저 냄새나는 년 위자료 몇 푼 쥐어서 가쪽 시장 바닥으로 쫓아낼 거니까 거리 아세요. 연회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객들은 노골적인 며느리 축출 선언에 웅성거렸고 사위는 오히려 득에양양하게 턱을 치켜들며 박 대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보셨죠, 대표님? 저희 어머니 결단력이 이 정도십니다. 근본 없는 것들은 깔끔하게 쳐내고 저희 가문격에 맞는 진짜 명문가 며느리를 새로 들여서 우리 진짜 회장님 기대에 부응할 겁니다. 그들의 그 역겨운 입놀림을 듣고 있던 박 대표의 안색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가 나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수백억의 생명줄을 쥔 그의 눈빛에는 경악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허락만 한다면 당장이라도 저 쓰레기 같은 것들의 목통을 쥐어뜯어버릴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박 대표를 향해 고개를 작게 가로저었습니다. 아직입니다. 아직 내가 직접 입을 열 차례가 남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조롱을 받으며 딸의 피눈물을 밟으며 나는 천천히 기둥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낡은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짓누르는 둔탁한 소리가 마치 저들의 장송곡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사돈, 냄새나니까 너무 가까이 오지는 마시고요. 시어머니가 코를 쥐어 틀어막으며 악을 썼습니다. 그녀의 마이크를 타고 흐르는 조롱은 연회장 전체를 날카롭게 찢어발겼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는 내 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내 귀한 새끼의 찢어진 손바닥에서 흐르는 피를 내 거친 손으로 꾹 쥐어 지혈해 주었습니다. 딸의 눈물을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울지 마라, 아가. 이제 끝났다. 딸을 바닥에서 일으켜 세운 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상석에 앉아 있는 시어머니와 사위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내 눈빛은 이미 분노를 넘어선 차갑고도 잔혹한 심판자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점퍼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돈. 내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쇳소리가 긁히듯 서늘하고 낮게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들이 쫓아내겠다는 그 냄새나는 며느리 친정엄마가 누군지 이제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실 차례입니다. 내 말과 동시에 곁에 서 있던 박 대표가 지배인을 향해 묵직한 손짓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알리 없는 시어머니는 오히려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시장통 무식렁이가 어디서 눈을 부라리고 대들어. 당신 눈에는 안 보입니까? 지금 여기 귀빈들이 몇 분이나 앉아 계신지. 박 대표님, 저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저희 며느리 친정입니다. 저게 우리 가문격을 떨어뜨리려고 작정을 했네요. 당장 경호원 불러서 저것들 좀 끌어내세요. 시어머니는 박 대표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다시피 하며 알랑방귀를 떨어댔습니다. 자신이 가장 든든한 동아줄이라 믿는 박 대표가 제 편을 들어 이 거슬리는 시장통 모녀를 단숨에 쫓아내주기를 바라는 꼴이 역겹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위 역시 제 딸의 어깨를 난폭하게 밀치며 핏대를 세웠습니다. 장모님, 제정신입니까? 지금 우리 집안 살리려고 오신 은인 앞에서 뭐 하시는 짓거리예요? 아, 진짜 쪽팔려서 살 수가 없네. 당신 당장 장모님 모시고 나가. 이혼 서류는 내일 아침에 당신 그 썩어 빠진 판잣집으로 보낼 테니까 당장 꺼져. 사위의 폭언에 내 딸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렸습니다. 핏기 없는 입술을 달싹이며 나를 향해 애처롭게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 제발. 나 괜찮아. 다 내 잘못이야. 그냥 나랑 같이 나가자. 응? 엄마가 여기서 망신당하는 거 나 진짜 못 보겠어. 딸은 내 낡은 점퍼 소매를 꽉 움켜쥐며 덜덜 떨었습니다. 그 파들거리는 손끝이 내 가슴에 수천 개의 대못을 박아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딸의 손을 따뜻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지금 여기서 도망친다면 내 딸은 평생 저 금수만도 못한 것들의 발밑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패배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은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아야 했습니다. 아니, 안 나간다. 내 목소리는 연회장의 웅성거림을 단숨에 잠재울 만큼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나는 굽은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사위의 멱살을 잡을 듯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내 거칠고 주름진 눈빛이 사위의 비겁한 눈동자를 꿰뚫었습니다. 이혼 서류? 그래, 보내라. 하지만 그 전에 내 놈이 그렇게도 떠받드는 그 잘난 은인이 과연 누구인지, 그 대단한 은인이 내 놈들에게 무슨 짓을 할지 똑똑히 보고 가야 하지 않겠니? 사위는 내 서늘한 기세에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하지만 곧 특유의 뻔뻔한 표정을 되찾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 시장 바닥에서 생선 대가리나 치더니 미치셨나 보네. 은인이 누구긴 누구야. 우리 가문 살려주신 대한민국 최고 VIP 회장님이시지. 장모님이 평생 구경도 못할 그 대단하신 분이 오늘 2차 투자금 도장 찍으러 오셨다고. 사위는 발악하듯 박 대표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꼴 보기 싫다는 듯 손사래를 치며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지배인 어디 있어? 당장 저 천박한 것들 끌어내지 않고 뭐해? 우리 박 대표님 심기 불편해지시면 내가 책임질 거야. 연회장 입구 쪽에서 덩치 큰 경호원 서너시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험악한 얼굴로 내 팔과 딸의 어깨를 억센 손으로 움켜쥐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껏 묵묵히 시어머니의 알랑방기를 받아주며 구석에 서 있던 박 대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새로 얼음장처럼 차가운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그 손 당장 치워. 경호원들의 움직임이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사위와 시어머니의 얼굴에도 기괴한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박 대표의 서늘한 시선은 나를 향해 모욕을 퍼붓던 사위와 시어머니를 정확히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의 모든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굳어졌습니다. 박 대표님, 지금 무슨 말씀을? 사위가 당황한 얼굴로 더듬거렸습니다. 내 말이 안 들립니까? 당장 그 더러운 손 치우라고 했습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그 불경한 손을 들이댑니까? 박 대표의 목소리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걸음을 옮겨 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앞에서 상석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던 시어머니와 사위가 보는 바로 그 앞에서 대한민국 상위 1%의 자산을 주무르는 그 오만한 박 대표가 낡은 점퍼를 입고 굽은 구두를 신은 내 앞에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깎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송구합니다. 감히 저런 버러지 같은 것들이 회장님과 따님을 능멸하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지시만 내리십시오. 저들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겠습니다. 연회장 안의 모든 소음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마이크가 툭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사위의 입에서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나를 조롱하고 내 딸을 짓밟았던 하객들의 얼굴이 일순간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회장님? 박 대표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저 노인네가, 저 무식한 시장통 늙은이가 회장님이라뇨? 사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박 대표와 나를 번갈아 가리켰습니다. 나는 천천히 굽은 허리를 곧게 펴고 등 뒤로 감추었던 내 거친 두 손을 당당하게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손톱 밑에 까맣게 밴 생선 피비린내와 수십 년간 얼음물에 담가 쩍쩍 갈라진 그 흉측한 손등을 사위와 시어머니를 향해 나는 입꼬리를 기괴하게 비틀어 올리며 서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내 놈들이 하늘처럼 모시던 그 익명의 VIP 투자자, 파산 직전인 내 놈들 회사를 살려놓은 그 진짜 회장이 바로 내 놈들이 쓰레기 취급하며 내쫓으려던 며느리의 어미다. 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연회장 안의 공기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서 오만을 부리던 저들은 단숨에 가장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들어 올려 통화 버튼을 힘주어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박 대표가 미리 준비해둔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사위의 귓가에 대고 똑똑히 아주 천천히 선고했습니다. 당장 사돈네 회사에 들어간 내 투자금 100억 원, 내일 아침부로 전액 회수해. 그리고 2차 투자금 200억 원 계약은 지금 이 시간부로 완벽하게 파기한다. 저것들 길거리에 나앉아 피눈물 흘리며 기어다니는 꼴을 내가 똑똑히 봐야겠으니까. 내 입술을 빠져나간 서늘한 선고가 넓은 연회장 허공을 가르고 흩어졌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모여 있었지만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빨려 들어간 것처럼 소름 끼치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마이크에서 삑 하는 날카로운 기계음만이 간헐적으로 고막을 찢고 있었습니다. 내 낡은 점퍼 소매를 꽉 쥐고 파들거리던 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다란 두 눈을 끔뻑이며 내 얼굴과 휴대전화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딸의 뺨 위로 경악과 환희가 뒤섞인 묘한 빛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숨막히는 침묵을 깬 것은 사위였습니다. 그는 실성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단상 아래로 내려오더니 억지 웃음을 쥐어짜 내며 박 대표의 팔을 와락 붙잡았습니다. 박 대표님. 하하, 지금 저랑 장난하십니까? 아니, 장모님이 시장 바닥에서 생선 파는 분이라는 건 대표님도 아시잖아요. 어디 서프라이즈 이벤트라도 준비하신 겁니까? 네. 우리 어머니 환갑이라고 분위기 띄우시려고 아주 기가 막힌 농담을 다 하시고. 하하. 사위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짐승의 앓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제발 이 모든 것이 악몽이거나 짓궂은 농담이기를 기도하며 박 대표의 눈치를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덜덜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몸을 지탱하며 쉰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며느리 친정이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한데 저 늙은이가 무슨 수로 100억을 만집니까? 박 대표님, 빨리 아니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제 심장이 벌렁거려서 숨이 다 막힐 지경이니까. 오만방자하게 턱을 쳐들고 내 딸을 짓밟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두 사람의 얼굴은 이미 시체가 썩어가는 것처럼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박 대표는 자신의 팔을 붙잡은 사위의 손을 더러운 오물이라도 만진 것처럼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고 있던 최고급 서류 가방의 잠금 장치를 찰칵 하고 풀었습니다. 그가 가방 안에서 꺼낸 것은 두툼한 서류철이었습니다. 박 대표는 그 서류를 사위의 면상에 집어 던지듯 펼쳐 보였습니다. 눈이 있으면 똑똑히 보십시오. 사장님 회사를 살려준 그 익명 투자 계약서 원본입니다. 그리고 여기 투자자에 잡힐 서명과 지장, 인감도장을 보십시오. 사위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기를 쓰고 다가와 그 종이 쪼가리에 코를 박을 듯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의 권력을 증명하는 그 화려한 계약서. 그 가장 밑바닥에는 평생 시장 바닥에서 내 딸의 이름을 부르며 피눈물로 새겨 넣은 내 본명 석자와 굽은 내 엄지손가락에 붉은 지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장모님이라고? 김말순, 진짜 우리 장모님 도장이라고? 사위의 눈동자가 뒤집힐 듯 커졌습니다. 종이를 쥔 그의 소나기에서 힘이 탁 풀리며 계약서 원본이 대리석 바닥으로 팔랑거리며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다리가 완전히 꺾이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냐. 말도 안 돼. 시어머니는 바닥을 뒹굴며 자신의 머리칼을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토록 경멸하며 쫓아내려 했던 며느리의 늙은 어미가 자신들의 숨통을 움켜쥐고 있는 진짜 조물주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하객석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의 조롱에 동조하며 비웃음을 흘리던 귀빈들은 이제 사위와 시어머니를 향해 멸시와 경악의 화살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은인인 줄도 모르고 그 난리를 친 거야? 어쩐지 며느리를 짐승 잡듯이 잡더라니. 천박한 건 오히려 저쪽 집안이었네. 당장 내일 부도나게 생겼구만. 저 집안이랑 엮여서 좋은 꼴 못 보겠어.
여보, 당장 일어납시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위선과 허영의 성벽이 수백 명의 손가락질 속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내 귓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들렸습니다. 장모님, 아니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갑자기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지더니 사위가 내 발밑으로 엎어지며 바닥을 기어왔습니다. 맞춤 정장의 무릎이 대리석 바닥에 쓸려 찢어지든 말든 그는 내 낡은 구두코에 제 이마를 쾅쾅 찧어대며 두 손을 미친 듯이 비벼댔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습니다. 장모님께서 저희 회사를 살려주신 은인인 줄 꿈에도 모르고 감히 그 귀하신 분을 몰라보고 장모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100억을 회수하시면 저희는 당장 내일 길거리에 나앉아야 합니다. 감옥에 간단 말입니다. 사위의 그 비굴하고 처참한 꼴을 내려다보며 나는 소리 없는 헛웃음을 삼켰습니다. 몇 달 전 부도가 난다며 내 딸을 쥐잡듯이 잡고 모욕을 퍼붓던 그 입.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 딸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이혼 서류를 보내겠다며 폐악을 부리던 그 더러운 입. 그 입에서 이제는 살려달라는 비명이 터져나오는 꼴이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나는 굽은 허리를 조금 숙여 사위의 멱살을 잡아채듯 그의 턱을 매섭게 쳐들었습니다. 왜 이러시나 사위.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더러 냄새나는 시장통 노인네라며 쥐새끼 보듯 하지 않았나? 칠칠 맞은 내 딸년 당장 쫓아내고 격에 맞는 번듯한 명문가 며느리 새로 들이겠다며 샴페인 잔을 부딪히지 않았어? 내 서늘한 조롱에 사위는 사색이 되어 눈물 콧물을 다 쏟아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제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여보, 당신도 어머니한테 말씀 좀 드려봐. 내가 평소에 당신 얼마나 아꼈어. 응? 제발 여보. 사위는 이제 옆에 서 있는 내 딸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 딸은 그 더러운 손길을 벌레 떨쳐내듯 차갑게 쳐냈습니다. 늘 시댁의 눈치를 보며 굽실거리던 내 가여운 새끼의 눈빛에 처음으로 서리빨 같은 분노와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딸이 내 등 뒤로 한 걸음 물러서자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무릎으로 기어오며 악을 썼습니다. 사돈, 아니 사돈어른.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나서 귀인을 몰라봤습니다. 우리 며느리 제가 친딸처럼 아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만, 오늘만 잔칫날이라 제가 예민해서 헛소리를 짓거린 겁니다. 사돈어른, 제발 이 늙은이 목숨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발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내 딸의 낡은 앞치마를 주워들고는 그것으로 제 얼굴에 눈물을 닦아내며 애걸복걸했습니다. 하객석 한가운데서 자신만만하게 며느리의 뺨을 때리려던 그 교만한 마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발밑에서 꼬리를 흔드는 비루한 개 한 마리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끔찍한 위선을 내려다보고 있자니 내 혈관을 타고 흐르던 피가 차갑게 역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딸처럼 아껴? 식모처럼 앞치마를 씌워 하객들 잔반을 치우게 하고 무릎을 꿇려 내 발등에 술을 닦게 하는 게 내년이 말하는 친딸 대접이냐? 내 벼락 같은 호통에 시어머니의 어깨가 움찔하고 굳어버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사위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가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내 손가락 끝이 저승사자의 낫처럼 그들의 심장을 겨누었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너희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라 믿었던 그 돈. 너희들 입에 쑤셔 넣었던 그 100억 원. 그거 내가 평생 새벽부터 얼음물에 손 담가 생선배를 가르며
피눈물로 모은 돈이다. 너희들이 냄새난다고 코를 막았던 그 비린내 나는 돈으로 너희들이 여태껏 숨을 쉬고 거드름을 피운 거란 말이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계약서 원본을 구둣발로 짓밟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나는 내 딸 하나 기죽지 않고 살게 하려고 내 모든 걸 내어주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 딸의 피땀을 쥐어짜 내 종년으로 부리고 등 뒤에서는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이혼을 꾸몄지. 은혜를 원수로 갚은 짐승들에게 내 자비는 여기까지다. 박 대표. 내 부름에 박 대표가 즉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예, 회장님. 방금 지시한 대로 당장 내일 아침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채권 추심 들어가. 사돈네 회사 건물, 살고 있는 집, 타고 다니는 차, 모조리 다 압류 걸어버려.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털어내.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단 10원 한 장 남기지 않고 거리로 나앉게 만들겠습니다. 사위는 그 자리에서 눈을 까디집고 거품을 물었으며 시어머니는 기괴한 비명을 지르며 대리석 바닥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그 거대하고 화려한 연회장에는 이제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 무덤을 판 짐승들의 처절한 곡소리만이 텅 빈 허공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여전히 눈이 부시도록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 아래 엎드려 바닥을 기어 다니는 저들의 꼴은 시궁창의 시궁지보다도 비참하고 역겨웠습니다. 나는 바닥에 쓰러져 발작하는 저 쓰레기 같은 것들에게서 미련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내 등 뒤에 우두커니 서 있는 내 목숨보다 귀한 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얼굴은 눈물과 화장이 뒤엉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찢어진 손바닥에서 흐른 피가 치맛자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덜덜 떨리는 얇은 어깨는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 눈동자만큼은 10년 동안 시댁의 구박 속에서 빛을 잃었던 그 텅 빈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거칠고 투박한 내 두 손으로 딸의 파들거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딸의 입술 사이로 터져나온 그 한마디에 나는 짐승처럼 꾹꾹 눌러 참아왔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래, 내 새끼. 우리 똥강아지. 그동안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얼마나 무서웠니? 얼마나 추웠니? 미련한 애미가 미안하다. 나는 딸의 허리에 질끈 동여매어져 있던 그 질기고도 수치스러운 낡은 앞치마의 끈을 거침없이 풀어헤쳤습니다. 사위의 발길질에 뜯어지고 하객들의 잔반이 묻어있던 그 더러운 앞치마가 바닥으로 스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천조가리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내 딸을 올가매고 며느리라는 이름의 하녀로 전락시켰던 그 지독한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앞치마를 발로 툭 차서 거품을 물고 엎어져 있는 사위의 면상 앞으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잘 들어라. 내 서늘한 목소리에 발작하던 사위와 시어머니의 움직임이 뚝 멈췄습니다. 내 귀한 딸을 남의 집 금쪽 같은 자식을 하며 취급하며 짓밟은 대가치고는 아주 쌀 거다. 100억이라는 돈으로 너희들의 그 알량한 목숨을 연명시켜 준 것도 나였으니 그 목줄을 내 손으로 끊어버리는 것도 당연한 이치겠지. 지옥불에서 평생을 기어다니며 오늘 내 딸이 흘린 이 피눈물을 뼈저리게 씹어 삼키며 살아라. 나는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핏기가 가신 딸의 작은 손이 내 거친 손바닥 안에서 조금씩 따뜻한 온기를 되찾아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가자, 아가. 우리 집으로 가자.
나는 박 대표의 깍듯한 호의를 받으며 내 딸과 함께 천천히 연회장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보, 여보 가지 마. 장모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아, 등 뒤에서 사위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기어오려 했지만 덩치 큰 경호원들이 무자비하게 그의 뒷덜미를 낚아채어 바닥에 처박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소리가 호텔 로비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졌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최고급 호텔의 웅장한 회전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치는 순간 딸과 나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를 마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 딸을 짓누르던 그 거대한 바위가 산산조각이나 바람에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세상은 내가 선고한 대로 정확하게 돌아갔습니다. 박 대표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사돈네 회사에 들어갔던 100억 원의 투자금을 전액 강제 회수했습니다. 진행 중이던 200억 원의 2차 투자 계약은 흔적도 없이 파기되었고 그 소문이 금융가에 퍼지기까지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익명의 VIP 대주주가 자금을 빼고 등을 돌렸다는 소식에 사돈네 회사에 돈을 빌려주었던 은행과 사채업자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그 잘난 명문가 가문이 무너져 내리는 데는 채 3일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최종 부도 처리되어 남의 손에 넘어갔고 시어머니가 그토록 콧대를 높이며 자랑하던 수십억짜리 고급 빌라는 하루아침에 붉은 압류 딱지로 도배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에 걸고 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한복마저도 빚쟁이들의 손에 뜯겨나갔다고 했습니다. 사위는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서 유치장 바닥을 구르는 신세가 되었고 충격으로 쓰러진 시어머니는 병원비조차 낼 돈이 없어 쫓겨나듯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그 잘난 시누이들은 빚쟁이들을 피해 야반도주를 하며 제 애미와 오라비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며칠 뒤 비를 맞으며 시장 바닥 내 생선가게 앞까지 기어온 사위가 눈물 콧물을 흘리며 내 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발 빚만이라도 갚게 해달라며 한 번만 살려주면 평생 종놈처럼 모시겠다며 빌어대는 그 꼴이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요. 하지만 내 딸은 더 이상 무기력하게 눈물만 흘리던 과거의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딸은 등 뒤에 숨겨두었던 생선 내장이 담긴 양동이를 사위의 면상에 사정없이 들이부어 버렸습니다. 당신 입에서 나던 썩은 내가 이 생선 내장 냄새보다 수천 배는 더 역겨웠어. 다신 내 눈앞에 띄지 마. 그땐 진짜 죽여버릴 테니까. 내 딸이 던진 이혼 서류가 비에 젖어 사위의 얼굴에 철썩 달라붙었습니다. 바닥을 구르며 오열하는 사위를 향해 시장 상인들이 소금을 뿌리고 빗자루를 휘둘러 그 더러운 것을 완벽하게 쫓아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일찍 장사를 접고 평상에 마주 앉아 딸과 함께 갓 지은 하얀 쌀밥에 물을 큼직하게 썰어 넣은 고등어 조림을 올려 먹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서 나오던 그 비싸고 화려한 코스 요리 따위는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눈물겨운 밥상이었습니다. 볼이 미어터져라 밥을 밀어 넣으며 환하게 웃는 내 딸의 얼굴을 보며 나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늙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생선배를 가르며 모은 수백억의 돈이 내 딸을 지켜줄 가장 튼튼하고 완벽한 성벽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지어준 그 거대한 울타리는 오히려 탐욕스러운 늑대들을 불러 모으는 썩은 고깃덩어리였음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내 딸을 진정으로 지켜낸 것은 수백억의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부당한 폭력 앞에서
스스로 앞치마를 집어 던지고 일어설 수 있는 내 새끼의 용기, 그리고 어떤 진흙탕 속에서도 딸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늙은 애미의 모성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찢어진 낡은 앞치마는 결코 다시 붙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뿜어대던 그 매캐한 위선의 냄새도 남겨진 제가 되어버린 그들의 허영처럼 내 마음속에서 완벽하게 시들어버렸습니다. 가난하지만 당당하게 비린내가 나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다며 내 품에 안겨 잠든 딸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만이 이 차가운 세상을 버텨낼 유일한 나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며 울부짖던 그 짐승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곤 합니다. 만약 내가 끝까지 돈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숨긴 채 조용히 살아갔더라면 내 딸은 온전한 삶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가짜 왕관을 쓰고 사람을 짓밟는 자들의 그 잔혹한 연극 속에서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오늘의 이바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